안녕하세요. 그 이영환 교수님 그 발표를 듣고 나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졌습니다. 예. 네, 저는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거기서 분산 시스템 전공했습니다. 분산 네트워크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벤처에 좀 있다가 계속 신사업 개발, 새로운 기술 또는 꼭 기술이 아니더라도 그 세계 경제 뭐 이런 분들 전체적으로 보고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은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신사업을 개발하고 그거를 런칭시킨 경험이 있고요. 최근에 나름대로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AR, VR이 없던 시절에 AR, VR 홀로그램 사업 KT에 있을 때 런칭해서 지난번 정권에서 굉장히 창조 경제의 모범 사례 그래가지고 많이 팔렸던 걸 기억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뭔가의 새로운 것들을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익숙하지도 않고 기술이 훌륭해도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 훌륭해도 사용자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그게 런칭이 되고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장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 KT에서는 굉장히 AR, VR을 활용한 기술들을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옮겨서 제가 SK그룹에 있는데 SK에서 와서도 당연히 했던 일이기 때문에 AR, VR 얘기를 했었는데 접근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이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낯설게 보시는 분들은 이 어프로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산업 전체의 활성화에 대한 방법도 나올 거고요. 제가 이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왜 들고 나왔냐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장표에 충실하게 발표를 하는 사람인데 이영환 교수님 발표하시는 거 보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제목이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의 활용만 딥다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블록체인의 현재, 미래, 그다음에 기업에서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생각이 많죠. 근데 오늘의 자료는 블록체인 활용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 블록체인 정의 특징 알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스킵하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면은 그 장표 빠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내리시고 그 다음에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또는 퍼미션드 블록체인의 구별이 가능하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내리시고 그 다음에 예, 띠띠띠띠 예. 또 하나. 지금 학계 내지는 연구소 쪽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그럼 기업, 비즈니스 하는 쪽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네, 내리십시오. 제가 내린 결론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든다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드린 모든 질문에서 합집합이 전체가 되는 질문이 한 문항은 있어야지 되는데 대부분 요 앞에 계신 분들만 손을 들어주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손을 안 드셔서 제가 여쭤본 거는 그게 그 정의에 대한 구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이제 판단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계에 많이 계시면 그쪽에 맞춰서 하고 기업이나 비즈니스를 하시려는 분이면 그쪽에 조금 설명을 더 해볼까 했는데 일단은 주신 정보가 많이 없어서 제가 판단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블록체인 특징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물류 유통 분야 잠깐만요. 예, 물류 유통 분야 활용 모델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가치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전에 질문 드렸던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블록체인은 처음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의 원천 기술을 활용했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서상에 지금도 인터넷상에 난립하는 문서상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혼용해서 정의하고 있는 문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접했을 때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접했는데 사실은 비트코인의 어떤 특징들을 블록체인의 특징으로 나열한 문서들 때문에 그 이해하는 데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설명드리는 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원천 기술을 활용한 하나의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원천 기술이 있으면 설계에 따라서 이런 특징을 가질 수도 있고 저런 특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이 블록체인이라는 원천 기술의 단점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일단 명확해야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비트코인은 10분에 하나씩 저장한다더라, 전체가 다 뭐 똑같은 데이터를 공유한다더라, 이건 블록체인에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블록체인을 얘기하려 합니다. 비트코인은 하나의 서비스의 특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을 얘기하려 하고요. 두 번째 구분지어야 될 게 처음에는 그냥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기술이 살짝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것, 비트코인이 활용한 원천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에다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개념을 넣었어요. 그 개념을 넣어서 이더리움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게 뭔가 그 전에 비트코인이 활용한 블록체인 원천 기술과는 구분을 지어야 되겠기에 그 비트코인이 활용한 원천 기술은 퍼블릭 블록체인, 우리가 이해하는 만이 됐건 10만이 됐건 100만이 됐건 메쉬로 전체로 연결해서 P2P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퍼블릭 블록체인.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간자가 없어져요. 중간에서 더 이상 역할을 할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재미있게도 지금 금융권에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중간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금융권에서 제일 먼저 블록체인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중간자가 없어지는데 왜 은행이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퍼미션드 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이 기득권들이 자기네들이 다시 어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자기네들끼리 10명, 20개의 노드들을 합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앙집중석의 어떤 권한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유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르죠. 퍼블릭 블록체인은 뭐 10만이 됐든 100만이 다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 퍼미션드는 그 허가된 몇 명만이 노드를 통해서 권한을 가지고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고 나머지는 사용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이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분하십니까? 정의를 아십니까? 특징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설명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제가 작년에 올해 사업이 어떨 것이다, 블록체인은 어떨 것이다 라고 포캐스팅 한 거를 올해 이미 2월, 3월 달에 뛰어넘었습니다. 아, 이렇게 천천히 가겠거니 라고 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었어요. 3월에 틀리고 5월에 틀리고 8월에 틀리고 이거 뭐지? 이제 포캐스팅 전혀 못하겠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 기업에서는 내년도 계획을 잡습니다. 근데 지금도 내년에 내가 잡은 계획이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 외로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제일 처음 금융에서 시작을 했는데 왜 금융에서 시작했을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비트코인에 관련된 페이퍼, 몇 장의 페이퍼가 있었죠. 그 페이퍼에 보면은 금융이 제일 먼저 중간자로서의 지금의 위치를 잃을 것이다 라는 센텐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봤으면 제일 먼저 충격을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융이 시작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금융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전 세계도 똑같이 시작을 했지만 금융에 적합해서가 아니라 금융에서 제일 먼저 인식을 해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시장을 다니면서 제 경험으로는 금융, 그다음에 물류, 한 3월에는 물류가 핫했었죠. 그다음에 금융, 물류, 제조, SCM, 원산지 추적, 유통, 그다음에 컨텐츠 사업, 공공, 그다음에 지자체, 정부 중앙부처 이 모두 다 지금 핫하게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고 프로젝트화하려는
시도 내지는 문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내년에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아까 기업에서 오셨습니까? 학교에서 오셨습니까? 여쭤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한테 묻습니다. 블록체인이 어떤 영역에서 사업이 될까? SK그룹 또는 LG그룹, 삼성그룹에서는 어떤 회사에서 블록체인을 해줘야 맞는 걸까? 이게 SI 사업인가? 예를 들면 SK면 SK CNC에서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이노에서 하는 게 맞나? 하이닉스에서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스스로 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답을 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아마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스스로는 올 초가 블록체인이 뭐지? 라는 정의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지금쯤은 더 이상 정의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활용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돈을 벌지? 내 인생이, 내 사회생활이 어떻게 바뀌지? 이게 화두가 돼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의하기에는 이건 블록체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 때문에 SI 사업은 좀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본 단가들 같은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SI 사업은 별로 재미없는 사업일 것 같고 뭔가 독립적인 활용 사례, 그러니까는 뭐 멜론이 됐든 구글이 됐든 이런 쪽으로 어떤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게 문제지 이거를 뭔가 지금의 시스템을 고쳐서 효율성이 좋아요, 비용이 낮아요 이런 얘기는 할 수도 있지만 좀 재미없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학계에서나 연구소에서 많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몇 년 뒤에 블록체인에 있어서 뭔가 화두가 될 건 뭔가라고 생각을 하면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각각의 제조 영역, 정보 영역 이렇게 쭉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이걸 표준화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표준화보다는 저는 인터퍼러빌리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한 배경에는 제가 인터퍼러빌리티를 가지고 몇 년을 씨름을 하면서 논문을 쓰려고 했던 경험 때문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인터퍼러빌리티 문제를 야기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정도 앞에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신뢰도 강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만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지금은 주소별로 하나씩 갖다 넣는 형식이었다 그러면은 블록체인에서는 데이터의 어떤 그 내용을 함수로 적용을 해서 그 데이터가 나온 어떤 그 임의의 값과 더하기 다음 데이터를 합쳐서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블록체인 개념은 좀 읽어보셨을 텐데 이제 요 특징 하나로 사실은 뭔가의 데이터를 수정을 하려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다 드러내고 밑에를 고쳐야 된다라는 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스템보다는 뭔가 그 변경시키는 게 쉽지는 않다, 어렵다, 내지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은 하나의 중앙 시스템의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칠 때 만약에 5명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뭐 제가 하든 남이 하든 고쳤다고 할 적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적합하다, 적법하다라는 것이 주장이 하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변조 불가능하다.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하나 신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블록체인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자는 동안에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있다면 그러면 제가 뭐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걸 누군가가 공유할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신뢰의 기술이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언제든지 쉽게 내가 했던 데이터의 저장을 꺼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속이려는 마음 자체를 먹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블록체인은 신뢰의 기술이다. 그 다음에 한번 저장하면 변조하기 힘들다. 그 다음에 여기 정보의 자기결정권 강화라고 썼죠.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저 내용이 들어갔냐면은 이제 의료 쪽에서 물론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뭐 국민학교 때부터,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국민학교 때부터 내 건강기록부 이런 것들을 다, 아니면 진료정보 다, 제가 처방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나의 클라우드 위에 어떤 데이터 저장소에 넣고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쓰려고 할 때 내가 열었다 닫았다 보여줬다 말았다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사업이 잘 못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행동 패턴의 정보인데 제가 돈을 버는 게 살짝 배 아프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게 블록체인이 가능하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레이턴시 개선, 그 다음에 확장성, 그 다음에 중간자 역할 축소,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이제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레이턴시는 이게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여기는 각 부서에서 뭐 이렇게 결제 올리면 누가 보고 사인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구조고, 여기는 이 관련된 모든 그 엔터티들이 메시로 다 같이 연결돼서 다 한꺼번에 보고 있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한 걸 이 사람들도 다 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 제가 왔구나, 내가 요거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구나를 미리 결정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걸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드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사실은 두 번째, 이 그림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생각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예. 항상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모자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예를 들어 아이디 통합 작업 이런 그 뭔가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얹으면 그 시스템 통합 작업을 항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차세대 시스템 이런 걸 해놓지만 몇 년이 지나면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들이 사일로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중간중간 통합을 한 번씩 하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되면 여태까지는 물리적으로 이거를 통합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통합을 하려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되고, 통합하려고 들면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와 여기 프라이머리 키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새로 그 데이터 구성을 다시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여기에 관련돼 있는 키들만 나와서 얘네들만 블록체인으로 연결시켜주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그대로 두고도 통합이 가능합니다. 아이디 통합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확장성 문제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준 정보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만들어야지 되죠.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식화하려고 했던 게, 중간에 사람이 뭔가를 확인하고 도장 찍는 이런 과정들이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조건만 되면 그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는, 예를 들면 제가 결제를 해도 눈에 안 띄는 결제 금액 같은 거는 그냥 보고 승인을 하죠. 근데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것만 봅니다. 그럼 제 머릿속에 뭔가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이면 보고, 50만 원 미만이면 웬만하면 그냥 다 넘어가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어떤 컨디션들에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블록체인의 정의와 특징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류 유통 분야 활용 모델인데, 제가 30분까지 맞춰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지금 1분 남았어요. 35분이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5분 동안에 사례를 한 5개를 주르륵 얘기해야지 되는 거죠. 여기 물류 유통 분야 활용 모델에서 SCM 최적화, SCM 여기서는 이게 하나의 공장이라고 치면 이게 1차, 2차, 3차 그 부품 업체들이고요.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완제품, 이쪽에는 이제 커스터머 쪽이겠죠. 근데 대부분 여기가 이제 갑과 을이 형성되기는 하지만 서로 이거를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설계하고 뭔가를 구성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부품도 받아야 되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서로 가시성이 없어요. 가시성이 없기 때문에 언제 물품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여기선 기다리고 있고 저기선 어디 있는지 모르고 등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스템을 오픈해 주지는 않아요. 부품 업체들에게. 이거를 사일로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 공유의 제한이 있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이 그림에 의해서 여기서는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제일 큰 회사, 부품업체, 2차 공급사 이런 데들을 묶어서 필요한 정보만 공유하게 하는 이런 구조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POC를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나라 모 기업과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선 설계하고 부품을 공급받아서 바깥에 내서 바깥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현장에 보내고 이런 과정들 전체에 대해서 이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봤고 지금 시스템보다는 훨씬 좋다는 결론이 났고요. 두 번째는 원산지 추적입니다. 현재 이것도 시장에선 니즈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광고하면은 비타민 C의 원료가 뭐 영국에서 왔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알게 뭐냐고요. 영국에서 왔는지 중국에서 왔는지.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보낸 그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네 것만 쓰는지 싸구려 딴 데 걸 가져와서 섞었는지 품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원산지 관리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리포팅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품질의 뭔가를 원료를 제공한 업체는 거기 유통에 대한 그 전체 이력을 보내달라는 얘기가 있죠. 그럴 때 저희가 제품 품질, 식품 안정성, 원산지 증명과 같은 유통에 대한 니즈가 있고 이거를 전체 유통 관리를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뭐 마이너스 30도씨에서 보관을 했고 유통기한은 3일이 걸렸고 누구한테까지 갔고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농수축산 가공품 유통 추적 모델이죠. 비슷한 얘기죠. 비슷한 어디에서 무슨 C는 어디서 왔고 그걸 누가 했고 누가 검증을 했고 인증을 했고 보관을 했고 등등등등 이 많은 것들을 온도 거래 내역들을 해갖고 다 보내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의약품은 의약품 쪽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제 제조 의약품의 그 유통 과정에서 밀어내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건 전부 다 파기하고 이러면서 한 20-30% 정도를 파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제약 이제 약국에 이미 갔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약사 입장에서는 파기하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근데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파기를 하든 말든 많이 바깥으로 내면 좋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일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각자의 이익에 의해서 살짝 뭔가에 사람의 손이 타는 부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의약품 수입, 품질 검사, 생산, 품질 이것까지도 다 되지만 사실은 도매업체에서 약 사러 가고 환자로 가는 이 전체 유통에 대해서 이 로고를 남길 수 있고 이 로고는 사실 제약사의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플래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준정보관리입니다. 이게 지금 모두들 이렇게 이제 중앙집중석으로 마스터 DB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이걸 통해서 서비스들이 막 생기죠. 근데 서비스가 자꾸 생겨요. 있던 서비스 지우고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 마스터 DB를 갖다가 다시 한번 손봐야 되는 게 주기적으로 옵니다. 여기서 블록체인에 관련된 것들만 모아서 얘네들만 변경시켜주면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애드할 수 있다. 떼어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연초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텔코사에 관련돼 있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텔레콤, OK캐시백 등등등등등등 그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죠. 텔코사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노드로 묶어서 얘만 아이디 통합을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고객 입장에서 매번 내가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서는 뭐죠? 그걸 거기다 뭐 회원 가입하고 이럴 필요 없이 한번 다운로드 받으면은 내 원래 아이디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KTS 때 신사업 개발을 하면은 앱들을 만들겠다는 신사업 아이디어들이 무진장 올라오는데 문제는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고객한테 쓰게 하냐고요. 근데 저도 좋은 거 같아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써보지만 계속 들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되게 힘들어요. 계속 들어가서 맨날 거기서 놀게 하는 거는 그 커피 한 잔 주고 뭐 한 잔 주고 이걸로 안 됩니다. 괜히 돈만 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원가입만 안 하더라도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위변조 불가하고 종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라는 얘기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6월 달에 서울시에서 했던 그 세미나에서 공공에는 어떤 걸 적용할 수 있나 뭐 이만큼 아이디어 냈었고요.
의료 쪽에 가서는 의료 아이디 짠뜩 내고요. 그래서 뭐 드릴 말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유통 물류 쪽에서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을 만나서 그 가장 쉽게 전달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종이 문서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서비스 영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항만물류, 국제물류에서는 선화증권이라는 걸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찍고 돌아다녀야지 그 다음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사실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거 다 복사해서 공유하면 되잖아. 근데 복사해서 공유한 거 원본위로 안 친다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원본 인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천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화증권 들고 돌아다닐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관련된 사람한테 쭉 뿌리고 이게 원본이다 하면 돼요. 보게만 해주면 되지 그 사람이 갖게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로만 돼야 되는 모든 일에 적용 가능하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 등록, 그다음에 우리가 그 많은 취준생들이 맨날 경력 무슨 증명서 같은 거 뽑아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죠. 증명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원본이니까 그거 공유하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수많은 비효율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이를 전자문서를 인정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은 엄청나게 바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중간자를 완전히 없앨 필요가 있나. 중간자 없애도 좋고 있게 해도 좋고. 그리고 저는 이 세상이 바뀌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이런 거는 전쟁 같은 거 아니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끊임없이 될 거라고 믿고 노력하는 여러 사람들의 힘이 합쳐서 조금씩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고 요 정도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 다 쓴 것 같고 일단 강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